이번 사연은 결혼해서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못돼 처먹은 것이라 하던 남친에게 파혼으로 답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올해 가을에 결혼 날짜를 잡았었지만 얼마 전에 파혼을 했어요. 남친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소개팅 자리였는데 서로 마음에 들어 1년 남짓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홍기가 찬 나이이니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친이었던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둘만의 힘으로 떳떳하게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만큼 해줘야 할 것이 있다는 것도 저는 싫었습니다. 남친과 저의 급여는 비슷합니다. 수당과 보너스 등을 합산하면 벌이는 제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각자 모은 돈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둘 다 경제력이 없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큰 집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기는 하지만 집값이 그리 싼 곳은 아니에요. 둘이 모은 돈에 대출도 어느 정도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고 둘이 벌어서 갚아나가면 대출을 모두 갚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리 둘의 결혼이고 해서 반반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수나 예단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남친과 만나면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어느 날 갑자기 본인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친에게 이런 이기적인 면이 있었나 했네요. 남친 하는 말이 자기를 지금까지 만들어준 분들이 부모님들이고 자기는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계속 빙빙 돌려가며 본인의 소중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아 좀 답답했어요. 저는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고 그 외의 일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시댁에 대한 기본 예의는 당연히 할 생각이었어요. 내 남편을 낳아서 키워주신 분들이고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양가 부모님 마찬가지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내 부모님이라 생각한다거나 하는 거창한 말로 착한 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남친 말의 결론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렵겠다고 했더니 남친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 뒤에 남친 입에서 나온 말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살았던 것처럼 본인 부모님과 사는 것이 왜 꺼려지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오빠와 결혼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 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남친은 한숨을 쉬며 제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우리 부모님이랑 살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요. 남친은 거기서 왜 그런 말이 나오냐고 자기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같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오빠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까지 책임지려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에 부모님을 엮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친은 다시 잘 생각해보라며 그날은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남친은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생각해봤냐고 하길래 생각 하나마나 내 생각은 변함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남친 부모님은 좀 가부장적인 면이 있으세요. 남친 부모님의 성향을 떠나서 저는 저희 부부와 태어날 아이들이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을 생각했고 그 전부터 남친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친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저는 직장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나갈 때도 가끔 있습니다. 며칠간 야근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고요. 남친 부모님은 보수적인 분들이라 저에게 은근슬쩍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같이 살면 분명 더 눈치를 주실 텐데 감당할 자신도 없었어요. 저는 절대 퇴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남친에게 얘기했더니 남친이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너는 왜 그렇게 못돼 먹었냐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니냐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할 말을 잃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더 이상 남친과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남친을 보면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후로 남친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더군요. 결정적으로 제가 마음이 돌아서게 된 이유는 지금은 제 뜻대로 된다 해도 결혼 후가 더 문제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태까지 남친과 저는 성격적으로 크게 안 맞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일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살겠다는 남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 마음에 흡족할 만큼 저도 시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니 결혼을 준비하면서 일까지 뒷전으로 미루고 바쁘게 움직였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결혼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해해 주었던 것인데 파혼했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회사 선배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의 결혼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었는데 저는 선배의 말에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주말에 제가 남친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남친은 바로 저희 집 근처로 왔어요. 남친은 표정이 밝았습니다. 남친은 제가 자기에게 사과하고 남친의 뜻대로 할 것이라는 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남친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할 말이 뭐냐고 묻는 남친에게 제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오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지?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부모님도 함께 모시자 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던 남친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더군요. 그렇게 되면 다 같이 불편할 것이라고 말하는 남친에게 제가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오빠 부모님 좋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남들이 웃을 일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저와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이란 것을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집안일 해주고 오빠 부모님한테 효도해주고 애 낳아줄 여자가 필요한 거냐고. 나는 오빠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말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빨래, 밥, 청소 같은 것들 많이 해봤냐고요? 아니, 할 줄은 아냐고요? 우리 결혼하면 내가 오빠보다 돈을 더 벌더라도 그런 일들 내가 다 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오빠 부모님보다 내 인생이 훨씬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이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남친은 기가 막힌다는 태도로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조금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한테 이기적이고 못돼 먹었다는 소리를 하려거든 결혼에 임하는 본인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여자를 만나거든 이딴 식으로 이기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결혼할 때까지 그 못돼 먹은 본성 숨겨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그 본성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은 아니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 다 했냐고 묻는 남친에게 아직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는 한데 말해봤자 소용없고 내가 구질구질해 보일 것 같아서 그만하겠다 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모두 표현한 것 같으니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예식장이나 스튜디오, 한복, 예복 같은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어찌어찌 한다 쳐도 집 문제가 참 갑갑합니다. 인테리어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침실에는 가구까지 들여다 놓았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져야 할 남자라는 것은 확실해요.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얘기를 할 때 미안한 태도로 말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거절했더니 인신공격을 하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하겠어요? 남친의 생각이 참 어이없습니다. 반반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해서 남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정상이고 여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명절에 남자는 빈둥거리다 음식이나 집어먹고 여자들은 음식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돈을 똑같이 벌어도 남자가 가장이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위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남은 제 인생을 위한 투자금이다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이 집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정말 신나게 두들겨 맞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 둘 다 3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친정엄마가 저의 직업에 자부심이 있으셔서 혼전 임신을 알았을 때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에다 뭐라고 좀 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는 간호사인 내 딸 인생을 그쪽 아들이 망쳐놓았다. 원래 30 넘어서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결혼을 한 해 만에 이러다가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시부모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들 중에 제일 먼저 계약이 끝나는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지금까지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는 39평짜리예요. 문제는 이 아파트 명의가 남편이 아닌 아직까지도 시부모 명의라는 거예요. 상견례 때 친정엄마가 혼전 임신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집은 남편 쪽에서 100% 해오라고 했고 공동명의 언급도 했었습니다. 상견례 때 친정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아파트 명의를 남편 명의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쎄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친정에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떡하니 해줄 형편도 안 되고 막말로 시부모 명의인 아파트에 살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하게 될 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혼하는 며느리가 단 한 푼의 지분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데 뭔가 사기 결혼 당한 느낌 같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똑똑하시네요. 임신한 게 오로지 남자 잘못인가? 님 친정엄마가 선을 넘었네. 친정엄마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을 보면 그 아파트에 대해 친정엄마와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다는 건데 네 친정엄마 말이 맞아. 잘 살고 있으면 이혼 얘기 꺼낼 생각조차 안 하는데? 애미나 딸년이나 하기사 그 애미한테 나왔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 천대받을 직업은 아니지만 간호사가 뭐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직업 부심식이나. 양심도 없어, 염치도 없어. 쪽팔리니까 입 다물고 살아. 너 같은 애 때문에 고생하는 훌륭한 간호사 이미지가 더러워지잖아. 꺼져. 그래요. 본인도 잘 알고 있네요. 그리고 뭐가 너무한데요? 친정부모란 인간들이 지 딸을 빌미로 이빨을 드러내셨는데 님을 당연히 신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증여보다 상속이 더 세금이 싸요. 그러니까 시댁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한 푼도 떨어질 일 없어요. 시댁 재산 탐낼 생각이면 꿈에도 꾸지 마시고 꼬우면 본인이 모으신 돈으로 그 집 매수하겠다 하시든지. 물론 못하겠지. 시댁 어르신들 너무 현명하셔. 시부모 재산에 대기 기여한 게 없는데 웬 지분 타령에 사기 결혼 타령이에요. 집 걱정, 이사 걱정 없이 서울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강제로 임신시킨 것도 아닌데 혼전 임신이 왜 남편 잘못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쓰니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한 건데 간호사씩이나 돼서 피임할 줄 몰라요? 혼수로 아기장만한 것 같은데 이혼하면 아이만 데려가시면 되겠네. 그댁 시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하시구려. 사기라뇨. 오히려 님 남편분이 사기 결혼? 그놈의 명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툭 까놓고 님이 속물이에요. 같은 여자가 봐도 그런데 시부모 눈엔 오죽할까 싶네요. 그리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함께 잠자리 즐기다가 임신해놓고 뭔 아주 무식한 말씀들을 하셨네요. 님 어머님이 저였으면 면목 없었을 듯한데 님이나 님 어머님 자존심이 너무 세고 욕심이 과하네요. 그런 욕심을 좀 비우면 낫지 싶은데. 서울에 39평 아파트를 그냥 내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집안의 아들 인생을 한낱 간호사인 니년이 망친 것 같은데? 간호사가 뭐라고 유세 부리고 다님? 니네 애미 같은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간호사 후려치는 거임. 간호사들 주제 파악하라고. 결국 명의만 시부모일 뿐 10년 넘게 보증금이나 월세 걱정 없이 잘 살았잖아. 그동안 잘 산 것에 대해 감사는 1도 없네? 남편이 강제로 임신시킨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 그래 놓고선 사돈이라는 인간이 그 깽판을 치는 걸 끝까지 참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도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세요.
아니, 뭔 판검사나 아니면 박사학위 딴 사람이나 하다못해 의사인 딸이면 버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값이 있으니까 님 혼전 임신 시킨 거에 유세 부릴 만도 하겠다 싶은데 간호사? 아니, 님도 그렇게 한몫 단단히 챙기고 싶었으면 그럭저럭인 남자를 만나서 혼전 임신해. 결혼할 게 아니라 집안 좋은 의사남 꼬셔서 임신 공격해서 결혼을 하던가 했어야지. 님도 집안 좋은 의사 남자 못 만난 건 그런 집안 좋은 의사남 감히 님이 들이댈 정도로 님이 조건이 별로니까 집안 좋은 의사남 못 만나고 그럭저럭인 남자 만나 결혼한 거 아닌가? 니네 엄마도 참 빡대가린 게 아니 혼전 임신 시킨 거에 속이 상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 울분을 그냥 남자한테만 적당히 잡들이를 시키고 말았어야지. 그 남자 부모님도 귀하게 아들 키우셨을 텐데 뭐 당해서 억지로 님 붙잡아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님도 그 남자 좋아서 둘 다 피임 제대로 못하고 실패해서는 임신한 거 그래도 그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님 임신시켰으니까 그래도 책임질 건 책임지자 생각해서 집이라도 마련해서 니네 엄마가 입만 안 털었어도 그냥 그 집 명의 아들 주고선 아들이 님한테 들들 볶여서는 공동명의를 하던 뭘 하던 둘이 알아서 하라고 줬을 텐데 니네 엄마가 입 턴 바람에 딱 봐도 님이 임신했다고 저 정도인데 애 방패로 혼수는 제대로 해왔겠냐고. 그러니까 안 봐도 보이거든. 아들한테 명의 넘겨줬다가는 님이랑 님네 집에서 오지게도 들들 볶여서는 저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명의 넘어가겠다 싶으셨던 거지. 그렇게 되면은 내 아들 그냥 빈털터리로 낳았겠다 싶어서 명의 절대로 안 넘기는 거. 그렇게도 님이 님 명의로 집이 있었음 했으면 시어머니 명의인 집만 쳐다볼 게 아니라 10년 동안 재테크 좀 잘해서 집이라도 한 채 따로 구매해 놓지 그랬어. 정작 본인이나 친정집에서나 집 해줄 여력이 안 되면은 솔까 악질인 남자놈이었거나 혹은 그런 집안이었으면 나 빼시앙 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없는 집안이었으면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으면 당장 집 걱정해야 될 판에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시부모님께 감지덕지를 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미 재테크해서 집 구하는 건 힘들 테고 빼도 박도 못하고 시부모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텐데 니네 엄마가 사과할 것 같지도 않고 사과를 한다 한들 몇 년 동안은 집 명의 네 앞으로 건들지 않는다는 선에서 아들 명의 해주실 텐데 보통은 장모 자리가 그 정도면 애 지우라 하고 결혼 파토냈을 거예요. 그나마 핏줄 품었다고 참고 받아주셨으니 감사한 줄이나 알아요. 서로 좋아 생긴 아이인데 님네 엄마는 분수도 모르고 폭언에 서울 아파트 공동명이라는 거짓 신보까지 드러냈어요. 안 부끄러워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넓은 집 공짜로 잘 살게 해주시고 딱히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시부모 거려요? 못된 짓 하는 시부모나 시모는 그렇게 불려도 자업자득이라고 치지만 왜 집까지 내주고 시부모라고 하대받아야 해요? 보통 애 낳고 길게 살면 어지간히 넘겨주는데 참 밉상 보였나 보네요. 그걸 또 촉이네 모네 하는 거 보니 님이나 님 엄마나 모녀가 닮았네. 남편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세 주고 집 여러 채 가진 시부모님이면 돈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데 눈치 좀 챙겨요. 대학병원 간호사가 무슨 대단히 모셔올 직업군도 아니고 간호사식이나 돼서 피임 못한 게 자랑도 아니고 이래서 사람이 가난하면 착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큰 소리침? 39평 말고 아파트가 더 있으면 수준도 안 맞는구만. 나 같으면 아들을 패버렸겠다. 님도 자식 있다면 꼭 님 같은 며느리 사돈집으로 보길. 의사로 키워 꼭 그리 되길. 아마 님은 결혼도 안 시킬 것 같은데 책임은 개나 주라며. 이미 혼전 임신 아니었음 연도 못 맺을 집안 차이에 입 함부로 놀리는 엄니 덕에 물 건너간 듯. 일이나 열심히 하소. 막말로 남편 바람나면 님은 남되는 위치밖에 안 되니 딱 그 수준이니 알아서 살 길 찾아두길. 그 아파트에 님네 부부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서 시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시부모 재산을 갖다가 님이 뭔데 명의를 해주네 안 해주네 난림? 애 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 생각부터 하고 있고 진짜 대단하다 그 지근성. 님 엄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뭐여 벼슬이에요? 집 한 채 해줄 돈도 없어서 벼슬인 거 마냥 떠들어대는 주제에 계약이 제일 먼저 끝났다는 거 보니 적어도 거주하는 집 제외하고 더 있는 건데 있으신 분들은 돈의 무게를 더 잘 알아요. 원래 있는 집 딸이라 그런 건지 없는 집이라 관리도 못하면서 욕심만 내는 건지 다 알아요.
더러 며느리 친정 도와주는 집도 있는데 열심히 살아서 내 아들에게 돈 달라는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매장 하나 해주고 말아먹는 거 보고 대놓고 니네 친정은 원래 남 밑에서 월급 받아서 살아야 되는 팔자라고 대놓고 무시당하고 친정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것도 봤어요. 지금 시세로 2억 정도 날리고 붙은 거지근성 떨치는 게 더 낫죠. 집도 일부러 한동안 합가했어요. 생활비 없다고 딸 집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번 사연은 해준 것도 없이 며느리 옷과 화장품을 탐내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행동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얄미운 시어머니가 멋을 부리는 것이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30살이고 남편과 2살 차이나요. 아이는 아직 없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것 하나 없어요. 친정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꼭 남자 쪽에서 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힘든 일에 빠지거나 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고요. 남자라고 여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도 거의 반반했어요.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대놓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빙빙 돌려서 말을 하셨죠.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화를 많이 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제 편을 들었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결국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과는 하셨지만 저희 시어머니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을 빙빙 돌려가며 말하는 것은 여전하시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남녀를 떠나 겉모습이 연령대와 너무 안 맞으면 안 좋아 보입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는 법도 그렇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50대 후반이세요. 시어머니도 여자이니 화장품과 옷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그래요. 저희 집에 와서 제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을 보시고는 막 써보시고 갖고 싶어 하시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갖고 싶어 하는 화장품이나 옷, 신발 등을 몇 번 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살쪘다고 투정을 그렇게 부리십니다. 저녁 안 드시고 다이어트 한다고 어느 날은 시댁에 있는데 하루 종일 다이어트 얘기만 듣다가 온 적도 있네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연세면 외모보다는 건강에 힘써야 하는 나이 아닌가 해요. 환갑이 다 되어가는 분이 살 뺀다고 저녁 안 드시고 수시로 몸무게를 재보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남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풀고 저와 비슷한 옷을 입으시려 하시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몸무게는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도 여자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밥을 차리거나 해서 정신없을 때 제 옷장을 뒤졌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꺼내서 입고 나와서는 어떻냐고 이 옷 달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옷을 살 때 브랜드 같은 것을 잘 안 따져요. 백화점에 직접 가서 옷을 사기도 하지만 지하상가에서 옷을 살 때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제가 키가 좀 큰 편이고 보통 체격인데 시어머니가 제 옷을 입으면 좀 꽉 끼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연세가 있으시니 제 옷을 입으면 많이 어색해 보입니다. 코트나 자켓 같은 경우는 무난한 기본 스타일을 사고 좀 대학생들이 입는 스타일의 캐주얼복도 있어요. 제 옷들 중에서는 시어머니가 입으실 만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옷장에서 꺼내 입고 나온 옷들은 전혀 시어머니가 입을 만한 옷들이 아니었어요. 본인에게 잘 어울린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는 그 옷을 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옷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신발을 좀 좋아해요. 싼 것들 위주로 좀 특이한 신발을 좋아합니다. 캔버스화도 있고 털이 있는 운동화도 있고 그래요. 시어머니는 그런 특이한 신발들을 신어보고 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제가 밥을 차리고 있으면 좀 도와주시지. 평소에는 남편과 집안일을 함께 합니다. 딱히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쉬어요. 하지만 집에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제가 남편을 쉬게 해줍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이 참 많으세요. 저는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와 대화 나누라고 남편을 주방에 못 오게 하는 거죠.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 남편은 저 힘들다고 될 수 있으면 외식을 하자고 해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음식에 투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좀 심심해야 되는데 간이 세다. 이건 좀 더 짜게 해야 한다. 이건 신맛이 좀 들어가줘야 한다. 등등 참 열심히 평가를 하셨죠. 남편이 그냥 드시라고 말을 해도 며느리가 뭘 모르면 알려주는 것이 시엄마로서 의무라나요?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면서 밥 한 공기 다 드세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싫었습니다. 참 못된 며느리 같기도 하네요. 시어머니는 제 옷이나 신발 중에서 많이 어려 보이는 스타일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드리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자꾸 어린 스타일을 고집하시냐고, 남들이 주책이라 말하면 어쩌시려 하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본인은 못 입냐고, 요새 우리 또래들도 다 젊게 꾸미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런 수준을 넘었거든요. 시어머니께 옷을 드리는 것도 솔직히 아깝습니다. 제가 속물인지는 몰라도 주고받은 것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땡전 한 푼 받은 것 없이 살고 있는데 자꾸 제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을 달라고 하니 싫었어요. 게다가 안 어울리는 것들만 달라고 하시니 매번 면박을 주고만 싶고,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제 화장대와 옷장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외식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실에서 시아버지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코트를 입고 나오셔서 본인에게 잘 어울리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팔이 좀 끼고 전혀 안 어울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혀 안 어울리니까 옷 늘어나게 하지 말고 다시 갖다 놓고 오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했는지 남편에게 막 뭐라 하셨습니다. 뭐가 안 어울리냐고, 밖에 나가면 본인을 40대 중반으로밖에 안 본다고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연세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신다고요? 저희 엄마랑 동갑이신데 저희 엄마는 그 연세로 보이고 어머님은 환갑이 훌쩍 지난 분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제 옷이나 신발 중에서 어린 스타일만 골라서 욕심을 내실 때 솔직히 보기 안 좋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는 본인이 너무 좋은 시엄마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며느리를 괴롭히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할 걸 그랬다고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던 말 다 해버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엄마는 그닥 좋은 시어머니 아니라고요. 아들 결혼할 때 지원해 준 것이 없는 것은 형편에 따라 그럴 수는 있는 것이지만 사돈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남편이 해주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있는 집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을 하냐 하시더군요. 남편이 말하길 있는 집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 더한 쪽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냐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착하니까 명절에 우리 집에 가고 시부모님 생신상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주고 하면 엄청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엄마는 얘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 한 번 안 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 옷장이나 화장대 뒤지지 마시라고요. 내 물건 누가 건드리는 거 별로 기분 안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어머님께 안 어울리는 옷과 신발을 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원이 추리닝 입은 모습 같이 안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했죠. 시어머니 얼굴이 더 빨개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이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을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끼니 잘 챙겨 드시고 적당히 운동도 하셔야 한다고, 어머님 연세에 어머님 정도 체격이면 딱 적당하니 굶고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다 탈이라도 나면 가족들도 괴로우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다고 저녁 안 드시고 가시겠다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기어코 아버님을 끌고 가셨습니다. 시부모님 가시고 나서 우리가 좀 너무했나 했습니다. 남편과 얘기를 장시간 했는데 결론은 안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철이 없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자기가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미안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안 좋게만 생각한 것 같고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가 젊은 감성을 좋아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제가 속물이라서 시댁에서 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렸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제가 그렇게 마음씨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엄마 불러다 부려먹던 시댁을 뒤집어 엎고 이혼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친놈을 비롯한 그 집구석들에게 링크 걸어 보낼 겁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제가 이혼하자는 사유가 말 같지 않다는 이 집안에 누가 말이 안 되는 건지 의견 구합니다. 결혼 2년차, 아이는 없습니다. 동갑이고요. 결혼할 때 시댁이란 곳에서 1원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혼수로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했고 미친놈 28살에 결혼하면서 딱 3천 들고 왔습니다. 24평 전세 아파트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도와줘 장만할 때 미친놈 명의로 해야 한다고 난리치는 거 결혼 안 한다 하니 명의 관련된 부분은 쏙 들어갔습니다. 친정은 넉넉하진 않지만 부모님 노후 준비 다 하셨고 저를 마지막으로 모두 출가했습니다. 위로 오빠 둘 있고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 퇴직하시고 엄마는 반찬 가게를 오래 하셨는데 무릎에 물이 차 수술하시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 집은 손아래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노후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2년 동안 맞벌이 하면서 2천 겨우 모았습니다. 그 집에 다달이 들어간 돈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이 미친놈 식구들이 저희 엄마를 자기들 식모로 안다는 겁니다. 신행 후 그 집에 갔는데 굉장히 익숙한 맛의 음식들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고 하루 자고 집에 왔는데 신혼집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반찬에서 넣어놨다 했는데 맞습니다. 와서 싹 가져갔어요. 더 웃긴 건 반찬 담아줬던 통은 싱크대에 설거지도 안 하고 그대로 뒀더군요. 가져간 그 반찬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내주다니 저 성질 정말 다혈질에 욱합니다. 보자마자 미친놈한테 욕했습니다. 내 동의 없이 비밀번호 가르쳐줬냐고 지랄지랄 그 집에 전화해서 이게 무슨 경우냐 하니 몸이 안 좋아 음식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 집과 저희 집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차라리 시키거나 외식을 하지 사돈이 해다 준 반찬을 훔쳐가다니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오시더라도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라 했습니다. 그깟 반찬 몇 개 가지고 유세 떤다기에 보기 싫으시면 드시지 마시라 하고 끊고 미친놈과 대판했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같은 일 반복되면 가만 안 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낮에 일하는데 큰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하길래 무슨 말이냐 했더니 왜 미친놈 집안에 일 있을 때마다 엄마를 데려다 일 시키냐는 겁니다. 뭔 소리냐 하니 지난번 신우라는 인간 집들이 때도 그렇고 오늘은 그 인간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가셨답니다. 음식 해준다고요? 눈 뒤집히고 일 던져두고 그 인간네 갔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에 눈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녀는 소파에 앉아 TV 보며 우리 엄마가 해놓은 음식 처먹고 웃고 있고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겉절이 담그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러 음식들 해놓은 거와 다른 재료들 있었고요. 저보고 그 모녀 왔냐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엄마 일으켜 세우고 나가 있으라 소리 지르고 해놓은 거 다 던지고 엎었습니다. 뭐하는 짓이냐 소리치는 신우라는 년 발로 차버리고 모든 음식 다 던졌고 뭐 이런 몰상식하고 잡놈의 집구석 있냐 욕 바가지로 하고 얼마나 사돈이 우스웠으면 니년들은 앉아 처먹고 사돈 불러다 일 시키냐 했습니다. 남편이란 새끼한테 바로 전화해 니놈이랑 안 살 거니 당장 법원으로 오라고 욕하고 엄마 데리고 집에 오며 왜 가냐고 왜 전화 안 했냐고 화내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안 힘들다고 가서 잘못했다 빌라는데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러냐고 안 산다고 하고 엄마 모셔다 드리고 법원 갔습니다. 이야기 들었는지 이 새끼 안 오길래 다시 전화해서 소송 걸기 전에 오라고 너 가만 안 둔다고 소리 지르며 욕하니 1시간쯤 후 기어와서 하는 말이 지 엄마한테 욕하고 지 동생 때렸다고 미쳤냐 하길래 머리통 한 대 후려치고 진짜 미친 건 너랑 네 식구라고 악다구니 쓰고 진짜 미친 건 너랑 네 식구라고 악다구니 쓰고 멱살 잡아 끌고 들어가 이혼 서류 작성해 접수했습니다. 너부터 시작해 네 식구들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고 하고 집에 와 비밀번호 싹 바꾸고 이 새끼 짐 싹 싸서 용달 불러 보냈습니다. 저녁에 오빠들 새언니들 와서 난리 났고 이혼 서류 접수했다 하니 새언니들이 잘했다 하네요. 큰 새언니 말 들으니 집들이 때 불려갔다 와서 며칠 알아누우셨답니다. 고맙다고 10만 원 줬대요.
인공관절 해도 앉았다 일어서기 힘들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나마 물찰 때보다는 덜 아프다니 수술하신 건데 아프다 말은 못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신 거죠. 그리고 그전에도 이 새끼 부모들 모임 집에서 할 때는 어김없이 불렀다네요. 이 새끼 아버지란 사람 전화 왔길래 스피커로 돌리고 녹음했습니다. 저보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욕하길래 그럼 그 집은 어디서 배운 거기에 사돈 데려다 지네 집 잔치에서 일 시키냐 했습니다. 안 싸돈 음식 솜씨 좋아서 그 재주 아까워서 그런 거라는데 뭔 개소린지 저보고 지금이라도 와서 빌라는데 미치지 않고서는 내가 그 집안에 발들여 놓을 일 없다 하니 욕이란 욕은 다 하는데 그냥 뒀습니다. 어차피 녹음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친놈이 전화 받더니 지금 이 이혼 사유는 말이 안 된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유로 이혼한다면 저 돌 맞을 거라며 좋게 말할 때 와서 빌라길래 빌려면 네가 와서 빌어야지. 누가 돌을 던지며 돌 맞아도 내가 맞으니 신경 꺼라. 처갓집 알기를 우습게 하는 니놈이랑 더 이상 살기 싫으니 긴 말하지 말고 제 날짜에 와라 하니 싫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혼남 되기 싫대요? 오빠들이 그래? 그럼 소송하지 뭐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잘못한 게 있죠. 어른한테 막말했으니. 하지만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 막대하는 어른 대접할 필요 있나요? 제가 이혼 요구하는 이유가 말 같지 않나요? 돌 맞을 일인가요? 후기입니다. 많은 욕 감사합니다. 욕에 감사하긴 살다 처음이지만 이 새끼랑 그 집구석에 그것도 아깝습니다. 아빠도 모르시다가 주말에 알게 되시고 엄마에게 역정 내셨어요? 딸 잘 살길 바래서 그런 엄마는 아무 죄 없이 죄인 되셨습니다. 엄마가 불려간 게 5번 정도 된답니다. 그 집구석 부모 모임에 2번, 친척 모임 1번, 동생년 2번. 아빠가 이 새끼에게 당장 오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전화하셨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각 티슈통으로 한 대 맞았습니다. 작은 오빠에게 뒤통수 몇 대 맞았는데 마음 같아선 제가 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너 같은 쌍놈의 새끼에게 내 귀한 딸 아깝다고 당장 이혼하고 니놈 집구석 가만 안 둔다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구석 부모랑 통화하시며 싸우셨습니다. 통장 내역에 가계부 카드 내역 다 뽑아보니 기도 안 찹니다. 맞벌이로 한 달 630 벌었습니다. 보너스 달 4번, 21개월 5번 250씩, 21개월 동안 딱 2300 모았고 한 달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용돈 해서 총 180씩 나갔습니다. 친정에는 명절 3번 총 200 드리고 생신 3번 500, 오빠들 내외 조카들 해서 총 120 들어갔어요. 그 집구석에 7580 들어갔어요. 21개월 동안 들어간 돈 싸그리 받아낼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통장으로 용돈 보내고 해서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준 건 80 정도네요. 동생년 남편이 전화 왔었는데 미안하다 몰랐다며 사과하는데 그 집도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참에 그 남편분도 미친 집구석과 인연 끊으시길 바라고 있죠. 재판은 다다음 주 목요일로 잡혔습니다. 안 나올 거 대비하고 다른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새끼 이름, 얼굴, 직장 안 뿌린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 했습니다. 아침에 링크 걸어 보냈습니다. 제 욕도 있지만 엄마 신경 못 썼으니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작이요? 저 그리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오빠들 몰랐답니다. 큰 새언니만 알았는데 엄마가 분란 만든다고 말하지 말라셨대요. 큰오빠네랑 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 큰오빠가 출장이 잦아 언니랑 조카만 집에 있으니 위험해서요. 신혼 초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서 그 후 같이 삽니다. 오빠들 알았으면 그 새끼는 벌써 땅속에 있었겠죠? 죄 없는 큰언니한테 울면서 왜 말 안 했냐고 화풀이 했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 속상해서 그랬다 사과했고 새언니도 이해해 줬습니다. 새언니들 부모님, 사돈 어르신들 생신 때 엄마가 갈비찜이든 뭐든 꼭 만들어 보내십니다. 귀한 딸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럼 사돈분들도 그냥 안 계시고 엄마 아빠 생신 때 뭐라도 보내세요. 하지만 그 집구석은 한 번도 명절 때도 그 흔한 선물 세트 하나 없어 제가 안 들고 갔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이혼은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흔에 낳은 누뚱이 딸 잘 살길 바라고 이쁨 받길 원하셨을 마음은 알지만 그딴 집구석 이쁨 필요 없다는 건 모르셨나 봅니다. 위자료 당연히 청구할 거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던 시어머니 앞에서 어린 꼰대 신우를 팩트로 울게 만들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세상에 대해 알려주고 청량감을 느끼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착한 며느리로 살다가 드디어 못된 며느리가 되었네요.
뒷말이 무서워서 참 한심하게 살았습니다. 뒷말까짓 거 하라죠. 나는 앞에서 할 말 다 하면 되는데요, 뭐. 저는 30대 초반이고 남편과 동갑이에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이는 내년에 가질 생각입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힘들었지만 어린 신우의 시집살이도 만만치 않게 더러웠어요. 저는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작은 회사 다니고 있고 연봉은 그저 그래요. 몇 번 이직을 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동료들끼리 시기하는 것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째 다니고 있어요.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사귀다가 자연스레 혼담이 오가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경제 수준이 비슷했고 저와 남편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도 비슷했어요. 자연스럽게 반반 결혼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저에게 가부장적인 며느리 도리를 언급하시며 저를 얽어매려고 하셨습니다. 안부전화 강요, 명절과 시댁 행사에서 며느리가 할 도리 등을 열심히도 저에게 설명해 주셨죠. 신우도 참 웃겨요. 신우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신우는 대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저에게 얼마나 꼰대같이 구는지 말하는 입을 때려주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 앞에서 제 욕을 한다는 것은 신우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내세우는 논리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신우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언니는 며느리인데 왜 엄마에게 전화를 자주 안 드리냐? 명절 전날에 좀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해라. 할아버지 산소에는 왜 따라가지 않고 친정에 가느냐? 어린 신우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니 참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아가씨가 나중에 남편과 반반 결혼을 했는데 아가씨가 나에게 얘기한 거 다 할 수 있겠냐고요? 신우는 무슨 자신감인지 당연히 자기는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뭐 신우가 그렇게 나오니 할 말은 없더라고요. 신우는 인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인서울 중에서 최하위 대학이에요. 졸업 후에 취직해서 몇 달 회사를 다니더니 소설가가 되겠다고 하며 퇴사를 하더군요. 소설가가 되겠다는 것은 핑계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사회생활을 못 견디고 퇴사한 것 같습니다. 신우는 싸가지 없고 성격상 저만 잘났다고 해줘야 하는데 직장 생활이 어디 그런가요? 암튼 신우는 퇴사를 하고 집과 스터디 카페에서 소설을 쓴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본인 딸이 좋은 대학을 나온 아이인데 뭔들 못하겠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우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몇 달간 소설을 쓴다고 하더니 읽어보라고 몇 번 원고를 갖다 주더군요. 싸가지 없는 신우가 쓴 소설인데 읽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니 재미가 있더라도 재미없다 느꼈겠죠? 한 1년 그렇게 지냈는데 시부모님은 글 쓰는 사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저에게 다 큰 딸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신우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는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으니 7급을 준비한다고 어문계열 전공이라 취업이 쉽지 않으니 공무원이나 되겠다는 거였어요. 무슨 공무원이 구청장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되는 건 줄 아는지 말을 참 쉽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신우는 게으른 사람이라 7급은커녕 9급 공무원도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이 바른 말 한 번 했다가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저희 둘 다 개무시나 당하고 온 적이 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7급은 어려우니 그냥 9급을 보라고 했는데 전문대 나온 네가 뭘 하냐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전문대를 나왔거든요. 그랬으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다 큰 딸 뒷바라지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신우는 시험을 한 번 봤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공부하는 사람이 멋부리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데 붙었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에 떨어지고 신우 위로해주는 자리라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다고 하시면서 남편과 저에게 신우 선자리를 알아봐달라 하시더군요. 신우가 난리를 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대충 놀고 먹다가 시집 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아가씨와 누가 결혼하겠냐고요. 놀고 먹느라 모아둔 돈 하나 없는 말 그대로 백수인데 요즘 어떤 남자가 아가씨 같은 여자와 결혼하려 하겠냐 했죠.
아가씨가 나한테 했던 말들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참 꼰대 같았는데 정신 상태도 맑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했어요. 나이는 어린데 나이 어린 티는 안 나는 여자. 어느 남자가 사귀려고나 하겠냐고 했더니 신우가 저에게 지금 말 다 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두고 보라고. 자기는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해서 언니가 지금 한 말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한 말투로 신우에게 그랬어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잠자는 시간부터 일정하게 가지라고요. 밥도 같은 시간에 먹고 눈 뜨고 있는 시간은 공부로 채우라고 했더니 신우는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며 잔소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아가씨 공부 지원하는 거 기간을 정확히 얘기하고 지원하시라고요. 스카이 출신들도 쉽지 않다고 하는 7급 공무원을 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붙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급도 어려울 것이니 고생만 하시고 아가씨 능력 없는 노처녀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일정 기간 지원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하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신우는 울면서 방으로 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신우 우는 모습이 하나도 안 불쌍했어요. 자기는 4년제 대학 나왔다고 오빠와 새언니 무시하던 신우의 처지가 솔직히 고소합니다. 제 마음보가 좀 못된 것 같기는 하네요. 시어머니도 그래요.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않고 하시던 분이고 신우를 그렇게 싸고 돌던 분이었는데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신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님도 뻔히 알면서 신우는 잘났으니 너희들이 뭐라 할 바가 아니란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댁에서 제 생각을 시원하게 말하고 나서 참 상쾌한 마음입니다. 엄격한 잣대로 저를 평가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이젠 저에게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남편도 저보고 잘했다고 합니다. 엄마랑 동생이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요? 또 무슨 일 있으면 후기 보낼게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을 도둑 취급하던 시모와 남편을 자식들까지 나서서 응징하고 이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이 다 된 나이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에 남편만 믿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잘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친정은 지방이었고 서울로 시집와서 친구 하나 없이 남편과 자식들만 보고 30년 가까이 살았네요. 이제 큰아이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이는 대학생입니다. 남편은 장남이에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못된 사람입니다. 바깥에서는 착한 척하며 다 퍼주고 집에서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손주들을 많이 예뻐하시던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나마 좀 덜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시어머니는 본 모습을 더 드러내더라고요. 시동생들에게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한 시어머니입니다. 제 욕을 하는 것도 참 역겨울 정도입니다. 저희 네 식구 바람 쐬러 나가기라도 하면 저는 꼭 시어머니의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안 가시겠다고 너희끼리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하시고는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바로 해서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지들끼리 놀러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참느라 참고 살았는데 시동생들도 어이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들의 전화를 받고 시동생들에게 신이 나서 제 흉을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욕을 한 적도 많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으면 남편은 저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는 식이었어요. 제 여동생이 결혼하고 서울에서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도둑년 취급하더군요. 제부도 좀 가난한 집 아들이라 제 동생이 좀 힘들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을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조카가 태어났을 때 이것저것 사서 보내고 그랬어요. 김장을 하게 되면 동생한테 김치 2포기 정도 보냈고요. 이 정도를 가지고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빼돌려 친정에 갖다 바치는 며느리 취급을 하더군요. 시동생들 자기들 본가라고 저희 집에 올 때 뭐 들고 온 적 없습니다. 제사 때 돈 한 푼 낸 적 없었지만 제사 음식 가져갔고 김장김치 가져가고 그래도 저는 더 가져가라고 했지 불만 가진 적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친정동생 좀 챙겼다고 제가 큰 사고를 친 것처럼 말하더군요. 재작년에 김장했을 때 김치 한 통이 없어졌다고 시어머니 난리가 났습니다. 시동생들이 가져갔을 리가 없다며 제가 동생에게 가져다 준 것 아니냐 하더군요.
집에서 그릇이 없어졌다며 네가 친정에 가져다 준 것 아니냐고 또 말씀하시고요.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세뇌가 된 것인지 언젠가부터는 남편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는 남편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이런 행동에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도둑년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에게 계속 제가 살림을 빼돌려 친정에 가져다 준다고 말했고요. 남편이 한 번은 딸에게 너는 시집 가면 집에 절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본인 월급 통장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요? 이렇게 의심을 받는 것이 너무 서럽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통장을 보여주었어요. 친정엄마는 돌아가셨고 혼자 계신 친정아빠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도 걸리고 해서 나 하나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둑년 취급을 받으면서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처가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못 가게 했어요. 남편은 제가 자꾸 친정에 뭘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한테 정내미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동생들 생일까지 챙기고 살았어요. 남편은 장인어른 생신에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요. 얼마 전에 남편과 크게 싸우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딸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남편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었더니 남편이 딸에게 너는 시집 가면 몰래 뭐 가져오거나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그런 거 정말 싫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딸이 지 아빠에게 그런 말 그만 좀 하라고 했대요. 남편은 딸에게 말버릇 가지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남편과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고성이 오가며 남편과 싸우고 있는데 딸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 좀 해라.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지금까지 엄마를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어 놓고 남은 세월 엄마랑 어떻게 살 거냐 하면서 지 아빠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지 아빠에게 대드니 남편은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제가 딸을 제 편이 되도록 교육시켰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딸은 저에게 이혼하라고 했어요. 자기들 위해서 참고 있는 거라면 참지 말고 이혼하라 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맨날 저런 식인데 엄마는 힘들지도 않냐고 하면서 이혼을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너희들 결혼하고 나면 이혼할 생각이라고 했더니 딸은 엄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들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고요. 친정아빠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하고 싶은 거 참고 살아온 세월인데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저도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동생에게 자꾸 뭘 갖다 주고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여동생에게 뭘 갖다 준 적이 없다고 했고 의심 좀 그만하시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너 같은 건 동네방네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줘야 한다며 온갖 쌍욕을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소리 질렀어요. 이렇게 도둑년 취급받으며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시동생들이 집으로 왔더군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뭐라 했을지 뻔하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시동생들이 와서 처음에는 저를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시냐고 하는데 제가 시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나는 맨날 도둑년 취급이나 받고 살았다고요. 더 이상은 시어머니와 못 살겠다고 시동생들에게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시동생들은 자기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시동생들이 있으니 기가 사는지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살았으면 말을 안 한다고 남편은 속아서 저와 결혼한 것이라는데 그 소리 듣고 저는 이제 어머님과 못 산다 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계속 살아야 하면 이혼할 것이라고 했어요. 딸이 나서서 엄마 도둑 취급받고 사는 거 이제 못 보겠다고 시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남편은 딸을 윽박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있고 정말 정신없었네요. 시동생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매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김치도 싸주고 제사 음식도 싸주었는데 내가 서방님들 거지 취급한 적 있었냐고요? 그런데 내가 여동생 밥 사준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면서 도둑년 취급을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어머니 말만 듣고 이렇게 달려왔으면서 시동생들은 왜 어머니 모시고 못 사냐고 했습니다.
나 이제 어머님과 안 살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지금까지 나 혼자 시댁일 다 했고, 동서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오거나 말거나 한 사람들인데 어머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할 것 같다고, 시동생들에게 어머님을 요양원 보내드리던지 모시고 살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이도저도 아니면 저는 이혼할 것이라고요. 저희 아들도 할머니와 아빠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빠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 큰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기가 죽어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동생들 나가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 집에서 나가던지 어머님이 이 집에서 나가던지 둘 중 하나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옷만 싸서 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전화로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도 다시는 그 집 들어갈 생각 없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지금까지 도둑년 취급한 거, 막말하고 누명 씌운 거, 증거 전부 가지고 있으니 그거 가지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대로 하라더니 남편은 며칠 뒤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꼭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이혼할 것이라고요. 동생네에서 지낸 지 일주일 좀 넘었어요. 어제 남편이 전화하더니 시어머니를 바꿔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본인이 잘못했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던 일 어머님이 하고 있으니 힘들어서 하는 소리에 절대 안 넘어간다 했죠.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갈 일 없고 나는 일자리 구하는 대로 아이들 데리고 나올 것이니 정신 나간 아들이나 끼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저도 앞이 막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던지 간에 아이들 앞에서마저 도둑년 취급을 받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제가 이혼하기를 바라니 저는 꼭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친정아빠가 많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보같이 참고만 살아온 제 인생을 한심하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참고 사는 것이 여러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던 거예요. 마음에 배기는 말씀은 자제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혼자 고생하는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모와 시모 편을 들던 남편을 시원하게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보이 남편과 못된 시어머니를 둔 박복한 여자입니다. 아들 둘 있고 나이는 30대 중반이에요. 첫째는 4살이고 둘째는 돌쟁이에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한 지는 좀 되었습니다. 수천 번 이혼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이혼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살았네요. 실제로 얼마 전에 시모와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시원하게 말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결혼을 했네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을 결혼 후에 듣게 되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첫째가 태어났고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참 감사한 마음이었죠.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화해하자고 데리러 왔나 하는 생각에 기분 좋게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다는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말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화가 나셨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말해주는데 제가 출근할 때 인상을 쓰며 인사도 안 하고 출근해서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딴 식으로 하면 아이 봐주는 거 그만두겠다고 하셨다 하더군요. 남편이 출근해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로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억울했어요. 그날 저 출근할 때 시어머니에게 웃으면서 다녀오겠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출근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랬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제가 잘못이라 하더군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억울한 마음만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께 그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때 일이 분하기만 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져서 내가 전업주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어머니에게 따질 걸 그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지연해서 누명 씌우지 말라고 할 걸, 이런 후회만 남았어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너희 엄마라고 호칭하는 무식한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랄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도 있나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제가 우스우니 친정부모님도 우습게 보였겠죠. 시아버지는 친정부모님께 돈도 빌렸다고 합니다. 몇백 빌린 건데 한 달 뒤 바로 갚겠다고 하더니 3년 넘게 안 주었다고 친정엄마가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정상적이지 못하고 남편은 제가 무조건 숙여야 한다고 하니 이혼하고만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4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도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이런 이상한 말을 했다고 남편에게 불평을 하면 남편은 항상 자기 엄마 실드 쳐주기 바빴어요. 말다툼을 하다 보면 남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매번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잘못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일이 많았어요. 이러고 사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오라고 하면 제가 몸이 안 좋아도 바로 달려가야 했고, 친정부모님이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해도 남편은 자기 컨디션 안 좋으면 절대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친정에 명절 2번만 가는 딸이 되었네요. 그랬으면서 남편은 본인이 사위 노릇을 잘하고 산다고 말하곤 했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한 번은 저희 엄마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보고 싶으면 앉아서 오라 하면 되고, 누구는 손주 보고 싶어도 사위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필요할 때는 처가를 찾는 사람이 사위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아이 태어나고 산후조리를 친정에 가서 한다고 했더니 남편과 시부모님은 반대를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산후조리는커녕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온몸이 아파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자. 그러려면 시댁과 남편을 좋게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다독이다가도 평생 이러고 살 자신도 없고 이러고 살면 제명에 못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미치겠어서 잠자기 전에 호흡곤란이 온 적도 많았어요. 둘째가 태어날 때쯤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후로 얼마 전까지 놀았어요. 얼마 전에 겨우 직장을 잡아서 다니고 있는데 또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놀고 먹던 기간에 일자리 알아보라고 잔소리도 하고 아니면 운동이라도 하라고 내보내려고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밤이 돼서 돌아와 보니 남편은 맥주 마시며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고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하니 그때서야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남편이에요. 시어머니도 너무했죠. 남편이 그렇게 오랜 세월 백수로 살고 있는데 잔소리 한 번 안 했어요. 남편이 첫날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 고생 많았네 이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도 짜증이 났지만 해맑게 웃고 있는 남편도 참 역겨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놀다 이제 딱 하루 일 나갔다 들어왔는데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맨날 기죽어 살던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랐나 봐요. 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백수로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던 아들이 하루 일 다녀오니까 안쓰럽고 일 다니며 집안일까지 한 며느리는 몸이 상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냐고요?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쳤냐고 하더군요. 어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 산다고 했어요. 꾀지지하고 능력도 없는 데다가 지밖에 모르는 너 같은 인간과는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친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살겠으면 나갈 것이지 왜 지랄이냐고 하더군요. 나가서 거지로 살라고 아이들은 평생 못 볼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저딴 놈한테 내 소중한 아이들을 맡길 일은 없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저렇게 멍청이 같은 아들을 낳고 길렀으니 평생 잘 데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길래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동네 망신당하게 생겼다며 한탄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사돈 잘못 둔 것 때문에 망신스러워 한다고 했죠. 돈 몇 백이 없어서 사돈한테 손이나 벌리는 주제에 망신이 뭔지나 아냐고 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멍청한 인간한테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 부르고 다 큰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는 이상한 사람을 할머니라 부르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너희 같은 미친 것들과는 잠시도 더 엮이고 싶지 않다고 이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자기네 씨를 누구 마음대로 데려가냐 하더군요. 그럼 잘 키우라고 말하고 옷만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3일 만에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장난 그만하고 빨리 들어오라 하더군요. 내가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냐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랑 아이들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난 꼭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고요. 계속 전화를 해서 화를 냈다가 잘못했다고도 했다가 계속 태도가 바뀌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역겨웠네요. 더 이상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주말에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말씀드리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모질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저와 저희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빌더니 저에게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애 데리고 살 것이 막막하니 나를 데리러 온 거 다 안다고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계속 잘못했다고 해서 저는 평생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집은 난장판이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보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나가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시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꾹 참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남편이란 인간한테 보여주기 싫었어요. 아이들을 평소처럼 대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사람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하라고요. 시어머니 대신에 친정엄마가 아이들 케어해 줄 것이고 엄마한테 합당한 돈 드릴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요. 4년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당하고 산 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 지금은 바짝 엎드려 살고 있지만 언제 또 본성을 드러낼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짓들이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요. 지금은 제 눈치를 보고 있는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남편도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작정하고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지금은 며느님이 작정하고 괴롭히며 산다는 사연인데요. 참 재밌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부전화 못 받아서 죽은 귀신 붙은 시어머니 참 많죠.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저희 시어머니에게 저는 이렇게 대응해서 안부전화 강요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안부전화 강요에 제가 내내거렸다면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2년 된 아줌마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며느리는 본인의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리인가 봅니다. 적어도 저희 시어머니는 그랬어요. 며느리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사람인가 봐요. 어차피 욕먹을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욕먹자 생각하고 행동했죠. 이런 생각을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년이나 속 끓이다 결심했으니 저도 참 바보 같네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막말하고 당황한 시어머니를 놀려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잘해요. 제가 둘째 며느리인데 저에게만 말도 안 되는 잔소리와 참견을 하셨죠. 2년 가까이 그런 것을 참고 산 것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겠죠. 결혼해서 신행 다녀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는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해댔으니까요. 너무 황당한 게 그렇게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를 안 한다고 뭐라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하는데 저는 저대로 따로 또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건지, 일단 전화를 안 한다는 잔소리로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에게 뭐라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이 잔소리와 트집 잡기가 전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쩌다 있는 일이라면 말도 안 하겠어요. 매일 전화할 때 마다마다 그러셨습니다. 어쩔 때 보면 시어머니는 저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직접 대면했을 때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던 거겠죠. 남들 있을 때는 개념을 챙길 줄 아는 분이 전화로는 그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으니 결심하고 저를 괴롭힌 것밖에 안 되죠. 남편과 이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시어머니와도 자연적으로 인연이 끊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 전화 강요도 없어질 테고요.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싫었어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매번 첫마디가 "너는 왜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없냐?" 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하려 해도 어머님이 매일 아침부터 전화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2년 가까이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한 말대꾸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본심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는 이유는 저를 화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몹쓸 짓을 제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엄청 화목했어." 이 말씀 정말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저는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과 연 끊고 사는데 화목했다고요?" 이 말을 했다가 저 시댁에서 천하의 쌍년 되었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먼저 저에게 쌍욕을 남발하셨어요. 그런데 쌍욕을 듣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열받게 하려는 저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었죠. 저에게 그렇게 욕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모든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천하의 못된 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럼 어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안 드린다고 항상 뭐라 하셨어요. 아버님은 제가 전화를 드리면 바쁘다고 전화 자주 하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가끔 얼굴이나 보면 된다고 하셨고요. 이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후회를 했네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에 초대를 안 한다고 뭐라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저희 집에 허락도 없이 자주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게 자주 찾아오시는데 초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도리도 모르냐? 시부모를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다." 이러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말했죠.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모른 채 하고 사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살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전화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남편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아직 계시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장남이시고요. 둘째 작은아버님이 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틈만 나면 시어머니에게 맏며느리로서 도대체 왜 시부모님을 안 모시고 사는 건지 여쭤봤어요. 대답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안 모시더라도 찾아는 뵈야 인간답게 사는 것 아니냐고 집요하게 얘기했고요. 저희는 아이를 좀 더 있다 갖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왜 안 생기냐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배란일 맞춰서 하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대놓고 그렇게 부부관계까지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천박하게 말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천박하다 그랬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었는데 저는 계속 천박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그런 천박한 소리 하시려거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열받으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천박하다는 말 듣고 며칠 알아누우셨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천박하다고 했다는 말을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대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엄마 진짜 천박하다고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아들까지 그렇게 나와서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넘어가서 시어머니 편이었거든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고 점점 제 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넌 시댁 얘기 남편에게 옮기고 그러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본인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하니 위기의식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부부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딨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너 그렇게 입이 가벼워서 되겠니? 벙어리 3년 몰라? 이러길래 어머니, 땡땡씨가 집안일을 몰라서 되겠어요?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아들 불효자예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습니다. 불리하면 외면하는 시어머니, 참 유치원생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고 산 것이 분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이 즐거운 세상 100세까지는 살아야겠다는 말씀 듣고 솔직히 저 소름 돋았어요. 남편 담배 피우는 것도 시어머니에게는 제 잘못이었나 봅니다. 네 남편 담배 끊게 해라. 다 너 하기 나름이야. 이러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한번 제가 시어머니에게 근데 아버님이 예전에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셨어요? 어머님이 집에서 너무 아버님을 답답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게으르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다 바람을 피우신 거 아니겠어요? 이랬는데 시어머니는 또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재밌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더 열받게 해드리려고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나 봐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래, 할 말 다 해서 끊었다. 이러시길래 근데 어머니, 젊으셨을 때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신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철이 없어서 바람을 피운 것이라 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은 여자가 잘하면 바람 안 나요. 어머니가 잘못했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이 나신 거예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셨어요? 했고, 시어머니는 말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좀 시어머니를 열받게 해드렸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했죠. 어머니, 땡땡씨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만 있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너무 양심이 없어요. 어머님이 30년 넘게 양심 같은 건 없어도 된다고 가르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아이나 잘 가르쳐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하던 거 그만두셨어요. 전화가 거의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를 약 올려드리고 전화 끊습니다. 신혼 때부터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그때는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세뇌가 되어 있던 때라서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본인 엄마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생트집을 잡으며 남편에게 이상한 고자질을 하면 남편은 제 편에 서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되니 저도 자신감이 생겨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놀리고 하는 며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 달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열받게 해드리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아버님 생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와 나중에 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땡땡씨가 차남인데 왜 어머님과 살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아주버님이 모실 거예요. 장남이잖아요. 이랬더니 아주버님이 지금도 저러고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 하시길래 저는 작은 어머님처럼 못해요. 어머님은 맏며느리인데도 시부모님 모른 채 하고 사시잖아요. 저는 둘째 며느리인데 당연히 시부모님 안 모시죠. 이혼하면 이혼했지 시부모님 모시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뭔 말씀인가를 하시는데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안 오고 있네요. 저는 시어머니 전화 스트레스를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막말하는 사람은 막말로 받아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할 생각도 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이 되니까 그런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며느리 괴롭히는 재주를 타고난 시어머니인데 우리 시어머니 제가 괴롭히며 잘 살게요. 이번 사연은 차 사줬다고 유세 부리며 며느리를 부려먹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개월, 7개월 된 아이 둘 키우는 아기 엄마예요. 전업주부이고요.
육아와 가사는 당연히 제가 다 합니다. 제 직업이 주부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불만 없이 살고 있는데 신랑이 쉬는 날에도 아이들을 눈으로만 봐주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으니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신랑이 일요일 하루만 쉬는 사람이니 편하게 쉬도록 신경 써줍니다. 친정은 좀 멀지만 시댁은 가까워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뵈었는데 얼마 전부터 시부모님은 저희를 매주 오라고 하세요. 신랑 쉬는 날에 꼭 시댁에 가야 합니다. 신랑도 힘들겠죠. 쉬는 날 집에서 마냥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본가에 가야 하니까요. 신랑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싫었어요. 매주 그렇게 시댁에 가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연히 와야 한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말씀도 싫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주 저희 보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몇 달 전에 신랑 차를 시댁에서 사주셨습니다. 신랑이 타던 차가 좀 오래된 차였는데 시부모님이 새 차를 사주신다 하셨어요. 저희가 500을 보태고 시부모님이 차를 사주셨습니다. 감사했죠. 근데 그 이후에 시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감사한 마음마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올해까지만 그 차로 버티고 내년에 새 차를 사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부모님이 사주겠다고 하시니 신랑이 받겠다 한 것이었고 계약까지 다 하고 나서 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하기도 했지만 워낙 평소에 시부모님의 성격을 봐서 그런지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차가 나온 후로 매주마다 오라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전화가 오는데 신랑이 쉬는 날인 일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중에 혼자서 육아와 가사를 하느라 지쳐있는 데다가 작은 애가 예민한 편이라 제가 매일 힘들어요. 잠을 충분히 못 자니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편에게 부탁하고 2시간 정도 낮잠은 잘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주 그렇게 시댁에 가니 너무 힘들었어요. 애기들 물건 챙겨야 하고 시댁에 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디저트 먹고 했는데 몸도 힘들지만 그렇게 시댁에 있다 보면 아이들 낮잠 시간도 틀어지고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를 받은 이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것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본인 아들에게 차를 사준 것인데 왜 효도는 저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차를 반납하고 싶었습니다. 신랑에게 매주 시댁에 가는 거 힘들다고 얘기해봤어요. 얘기하는 중에 나는 주중에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만도 지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다고 했는데 신랑이란 놈 하는 말이 시댁에 가면 밥 먹고 오는 건데 너도 편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다 차리고 치우고 한다고, 아이들 낮잠 시간까지 틀어져서 아이들도 힘들어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게 뭐가 힘들어서 이러냐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내 말에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싶어서 이러나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눈물까지 쏟았어요. 말해봤자 감정만 상하고 해서 내가 시부모님께 직접 말하겠다고 했는데 신랑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더군요. 차를 받았으면 저도 좋은 점은 있겠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매주 일요일 아침에 전화해서 시댁에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차를 반납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차는 신랑 출퇴근용으로 거의 탑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차를 사게 된 것이었죠. 본인이 사고 싶어 하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살 수 있게 되니 일단 계약부터 하고 저에게 통보한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제가 미리 알았다면 시부모님이 차 사주신다는 거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으면 그 후에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는 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신랑과 몇 번 더 얘기를 해봤는데 항상 결론은 똑같았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것을 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나쁜 며느리처럼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일요일에는 신랑 혼자 시댁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보고 싶어서 오라는 거지 자기 보고 싶어서 오라는 거겠냐 하더군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죠. 신랑은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이런 거냐고 하길래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랑 혼자 시댁에 다녀왔어요. 가나 안 가나 고생인데 집에 있으면 저는 덜 고생하니까요. 그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손주 보고 싶어서 오라 한 것인데 신랑만 보냈냐고요? 차도 사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시더니 다음날 신랑 퇴근하면 함께 시댁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신랑이 좀 일찍 퇴근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난리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차를 사주었더니 받기만 하고 도리는 할 줄 모르는 며느리라고 비난도 그렇게 심한 비난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하고 싶단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원하던 차를 받은 것인데 대가는 왜 내가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차를 너는 안 타고 아이들은 안 타냐 하시더군요. 솔직히 어머니가 이런 분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미리 알았다면 신랑에게 차 받지 말자고 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여기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주 와야 했고 오면 내가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디저트까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도 놓치게 되고 아이들도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 저는 신랑 쉬는 날 함께 집에서 쉬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신랑에게 저는 분명히 말했는데 신랑은 제가 여기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무 황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으셔서 저희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신랑과 아이들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친정에 가서 쉬다 오고 남편은 여기 와서 직접 시부모님께 차를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하셨고 그럼 저희는 가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신랑이 따라 나와서 함께 집에 왔어요. 신랑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길래 내 말이 틀린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근데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지 않았냐고. 아이들까지 힘들어가면서 시댁에 가서 당신 차 사준 것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빠로서 자격이나 있냐고 했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 주말에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남편과 통화하시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도 집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자기 혼자 갈 자신은 없었나 봐요. 자기가 차를 받은 거 은혜를 갚고 싶으면 직접 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디저트 준비하면 되잖아요. 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고요. 그날 남편에게 아이들 맡기고 친정에 가서 저녁에 왔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겠다고 아이들과 좀 가까워지라고 말하고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은 아니란 걸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아이들 좀 봐주고 저는 잠보충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어릴 적부터 스님을 비난하고 조종하려 하던 고모를 남편과 함께 응징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별 미친 고모가 다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아기 엄마예요. 어릴 때부터 무섭고 부담스러웠던 고모에게 지금까지 쌓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고모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여유롭기만 합니다. 든든한 제 편이 생겨서 행복하기만 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모에게 웃으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수줍음을 타는 저에게 고모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냐고 구박을 하던 그 표정과 말투가 아직도 생생해요. 학교를 다닐 때는 고모부의 조카가 저와 동갑인데 비교를 엄청 당했어요. 그 조카는 공부를 잘하고 본인 할 일도 알아서 척척하고 꿈이 있어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도 열심히 좀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고모는 자기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저는 고모의 그런 말들이 너무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고모가 한 번은 이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그 회사 다니고 있니? 너는 너네 엄마랑 똑같아. 발전하려는 노력이 없는 게 문제야. 사람이 발전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야. 정말 몇 년 만에 고모에게 온 카톡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모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고모를 피해 다녔거든요. 보통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도 잘 지내니? 회사 잘 다녀? 아픈 데는 없고? 이런 내용이 먼저 오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이런 내용의 카톡이 오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에게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고모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고모가 일부러 나에게 이런 자극을 주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런 고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 그만해달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모가 또 답장을 보냈어요. 네가 나 싫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소리이니 계속 할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 톡을 읽고 저는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 이후로 고모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피하면 되니까요. 고모를 만났을 때 무슨 소리를 해도 딴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5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아이는 12월생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 서둘러서 결혼을 한 것이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저희 가족 말고는 모르도록 하라고 저희 아빠가 말했어요. 근데 고모는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고모가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제가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대답을 안 했는데 고모가 집요하게 계속 물어봤대요. 그래도 할머니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에게 전화로 물어봤대요. 저희 엄마도 말을 안 해주니까 제 동생에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너희 언니 결혼을 왜 그리 서두르니? 혹시 깨끗하지 않은 신부인 건 아니니? 그리고 뒤에 더 말이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요. 동생이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고모가 보낸 이 내용을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혼전 임신이 자랑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가 생겼고 책임지고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건데 고모란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신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정말 온몸이 다 떨렸습니다. 결혼식에 와서도 고모는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사진 찍고 밥만 먹고 갔어요. 나중에 축의금 장부를 보니 고모는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더라고요. 신혼여행 갔을 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모가 너무 무서웠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에게 들었던 말을 했는데 남편은 너무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 왜 보호를 못 해주었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다고 하니까 제 편을 들어준다고 일부러 그렇게 화내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여기저기 인사를 다녔습니다. 할머니 댁에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고모도 와 있더라고요.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 고모와 다과상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덕담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고모가 잔소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고모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고모가 축의금을 한 것에 대해 감사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네 집에 인사를 오지 않았다는 것도 언급하며 어떻게 그렇게 예의를 모르냐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변명을 해야 할 일인가 싶었지만 설명은 했어요. 지금 할머니 댁에 인사를 오지 않았냐고 고모네 집은 그 다음이지 않냐고 했죠. 축의금에 대한 감사 인사는 찾아뵙고 하려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네요. 그 다음 고모의 말이 대박이었어요. 결혼할 때 고모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 전화를 못한 것이겠지 이러더군요. 네가 생각이 아직 덜 자라서 이해하려고 했지만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고모님이 땡땡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다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고모님 같은 사람은 마음껏 괴롭힐 사람을 찾는데 착하고 여린 땡땡이가 그 마수에 걸려들었던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고모님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트집거리를 만들어내서 사람을 괴롭히는 악마 같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장점도 단점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 가끔은 잘해주는 척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모님 같은 사람은 자식에게도 예외가 없이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모님 자제분들이 고모님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모님의 자제분들이 그나마 똑똑하니까 엄마의 마수에서 벗어나 연을 끊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평생 엄마의 화풀이 대상으로 살며 불행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땡땡이는 어릴 때부터 고모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모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내가 있기 때문에 어림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 보호하고 살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고모님이 어른이고 여자라 해도 나는 충분히 주먹과 발길질을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고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땡땡이를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는데
고모는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지금 말하지 않으면 손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더니 고모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놀라서 떨고 있고 저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남편이 멱살 잡았던 것을 놓았고 제가 고모에게 말했어요. 혼전 임신이 죄냐고요?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고모란 사람이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와 나에게 못되게만 군 고모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남편과 함께 나와서 집에 왔는데 저녁 때 아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빠는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해달라 하셨어요. 뜻밖에도 아빠는 듬직한 사위가 들어와서 걱정 없이 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 말을 꼭 남편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고모와 있었던 일은 변명하거나 사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늘 통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못나서 우리 딸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정신없는 신혼을 보내고 있네요. 하지만 가끔 고모가 생각날 때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불편하곤 했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남편이 고모의 멱살을 잡고 소리 지른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 사연은 못된 시어머니가 함께 살자고 하며 착한 척을 하길래 시어머니의 만행들을 모두 말하고 내쫓아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요.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아요. 시어머니에게 모진 말들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기분을 더럽게 만들지 않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과 행동들을 되새겨드리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절대 모실 일은 없어요. 제가 못된 며느리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남편의 새아버지세요. 남편과 결혼하기로 하고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키가 너무 커서 불합격이다. 이런 소리 듣고도 한번 따지지도 못하고 남편과 결혼을 했네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막말을 하셨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라 내용은 말하지 않을게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가끔 그때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바보 같은 딸을 두어서 마음속에 한이 맺힌 것이죠. 결혼 전에도 후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기분 나빠질 만한 말들만 골라서 하셨습니다. 그냥 듣고 넘기면 그만하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너무 잘났고 며느리는 너무 못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오갈 데 없는 저를 걷어주어 제가 남편에게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신우는 지금까지 미혼으로 살고 있어요. 신우가 몸이 약한 편입니다. 한때 병원 신세를 한동안 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우 간병 다 했어요. 그때도 물론 저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이들 어렸을 때 빼고는 일을 쉬어본 적도 없고요. 시이모님들이 그때 저에게 참 좋은 올케다, 너무 고맙다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말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아직 멀었는데 그런 식으로 좋게 말해주면 제가 버릇이 나빠진다고 이모님들에게 말했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예요. 저는 나름 할 도리 다하는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님과 재혼한 아버님에게도 물론 할 만큼 했다 생각합니다. 생신, 어버이날, 시댁 경조사 등 제가 다 챙기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곧바로 조부모님 제사를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다 챙겼고 아버님 제사까지 제가 다 지냈어요. 남편은 이 점을 많이 고마워합니다. 시어머니는 제사 때 오시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조부모님 제사 때는 그럴 수도 있다지만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에는 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오지 않는 것은 물론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도리 같은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사는 분이면서 저에게 며느리 도리를 지겹도록 강조하셨어요. 전화가 한동안 뜸하면 잔소리 엄청 하시고 재혼한 아버님에게도 안부전화 자주 하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님은 제가 전화를 하거나 하면 좀 불편해 하셨어요.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면 아버님이 불편해 하신다고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다 네가 할 탓이라고 편하게 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이들만 알고 일밖에 모르는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의 만행들을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기더군요. 그렇게 못되기만 한 시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살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늘 신경질적인 말투로 시비만 걸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밥은 먹고 일하고 있냐 묻는데 낯이 다 뜨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줄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너무 낯설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 말투가 변했다고 말했거든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는 엄마도 살 길을 찾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버님은 지병이 최근에 급격히 악화되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은 자제분들이 강하게 나와서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될 판이라고 남편이 말해주더군요. 시어머니가 아버님과 살아온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닌데 그쪽 자제분들이 일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나오니 남편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나오시라고 했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나오시면 어쩌라고,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겠죠. 저는 순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사랑하는 남편과도 못 살고 이혼할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저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당해온 것이 얼마인데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 수가 있겠어요. 한풀 꺾인다고 해도 그 심보 어디 가지는 않겠죠. 본인 기분 안 좋으면 저에게 화풀이를 하려 들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싫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생활,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남편도 미워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친정에서 보태줘서 사게 된 집이에요. 원래 전세로 시작했는데 친정에서 보태준 돈과 합쳐서 집을 장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정이 좀 넉넉하니까 시어머니는 더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친정 식구들은 더 이상 저희 집에 못 오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시댁 식구들을 몰고 저희 집에 자주 오셨던 시어머니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면 훨씬 더 하겠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해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당신도 미워 보일 것 같다고요? 우리가 함께 살며 아이들을 지켜주려면 어머님과 함께 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좀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2주 전 주말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상한 말투로 저를 대하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다 같이 상의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2달 정도 남으셨다네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겠냐고 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고, 엄마와 더 자주 볼 수 있겠다고 좋아하더군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못 산다고요? 신우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가 안 모시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집을 얻으셔서 사시면 남편이 가끔 들러서 챙겨드리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신우는 저에게 며느리돌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 얼굴 번갈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며느리돌이 안 한 것이 있냐고요. 어머님이 제대로 지내지도 않던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제사도 내가 다 지냈고 어머님은 제삿날에 오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행사도 지금까지 내가 다 챙겼는데 지금까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막말만 들었다고 했어요. 형님 병수발도 한 나에게 시어머니는 많이 모자란 며느리라고 하셨다고 할 정도로 막장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상견례 때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들었고 그게 지금까지 한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 우리 엄마가 해준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모시고 살던지 어머님 혼자 사시던지 저는 어머님을 더 이상 챙겨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제사도 안 지낼 것이니 어머님이 형님 도움을 받아 지내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며느리돌이를 그렇게 강요하셨으면서 어머님은 지금까지 며느리돌이를 한 게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며느리돌이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죠. 이렇게 앞뒤도 안 맞고 막말로 며느리 괴롭히는 재미에 살아오신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형님에게 얘기했어요. 동생,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계속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강요하시라고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별말 없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가냘프게 보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마음 약해지지 말자 암시를 걸었습니다. 친정에서 해준 집에서 아들이 살고 있는데 친정을 무시하는 말이나 하던 시어머니예요. 절대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을 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보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사셨네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도 도리는 다 하고 사셨던 것을 보니 마음씨 고운 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쓰니님을 욕하지 못해요. 마음 가는 대로 자신있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